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파블로 피카소의 청색 시대와 장밋빛 시대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피카소의 입체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피카소를 입체파 화가로 분류하고 또 피카소를 20세기 회화의 최대 거장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입체주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입체주의에 관한 내용과 피카소의 입체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체주의를 영어로는 큐비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간다면 미술에서 무슨 주의나 무슨 파는 일반적으로 같이 통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입체주의나 입체파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었던 청색 시대를 거치며 1905년 피카소는 파리에서 인정받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해 피카소는 기욤 아폴리네르를 만났고, 다음 해에는 앙리 마티스와도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화풍은 폴 세잔이 주장한 자연의 모든 형태는 원기둥, 구, 원뿔에서 비롯된다는 형태관을 살려가며 점점 단순화되었고, 1907년에 발표한 그의 대표작인 아비뇽의 처녀들에 이르러서는 형태 분석이 비로소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카소의 입체주의는 이렇게 세잔의 이념을 더욱 발전시켜 여러 시점을 하나의 그림에 병치시키는 기법을 꾸준히 이어나간 새로운 미술 어법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규범적 원근법을 쓰지 않고도 2차원 평면에 3차원의 깊이감을 줄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방법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피카소의 입체주의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907년부터 1909년까지의 전기 입체주의와 1910년부터 1912년까지의 분석적 입체주의, 그리고 1913년부터 1914년까지의 종합적 입체주의, 이렇게 세 번의 시기를 거쳤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체주의에는 두 개의 부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부류는 입체주의의 확실한 후원자였던 칸바일러의 화랑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화랑 입체주의자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칸바일러의 화랑에 소속되지 못하고 피토에 있는 자크 비움의 집에서 회합하며 주로 살롱전을 통해 입체주의를 전파한 살롱 입체주의자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입체주의 사조의 변혁에 있어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은 모두 화랑 입체주의자였던 피카소와 브라크였고, 또한 이번 수업은 피카소에 관한 수업이기 때문에 피카소에 집중해서 입체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카소의 입체주의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겠는데, 맨 먼저 살펴볼 작품은 최초의 입체주의 작품으로 평가되는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1906년 말경 피카소는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대작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여성의 신체를 심하게 왜곡시키고 얼굴을 가면처럼 그려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처럼 얼굴을 가면처럼 그린 것은 피카소의 아프리카 미술에 대한 연구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1908년에 와서 피카소는 새로 사귄 조르주 브라크와 함께 폴 세잔의 작품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거기에서 발견한 요소들로 새로운 기법을 구사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피카소의 1909년 작품들에서는 세잔의 영향을 받은 얕은 공간 표현과 독특한 평면적 화면 처리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피카소로서는 처음으로 정물화를 중요하게 다루게 된 점 역시 세잔의 영향이었습니다. 아비뇽의 처녀들이 발표된 1907년 이전까지 입체주의라는 용어는 화단에서 통용되지 않는 용어였습니다. 입체주의란 말은 이듬해인 1908년 미술평론가 루이 보셸이 화가 조르주 브라크의 그림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그려진 대상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마치 입방체처럼 보인다고 비판한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미술이 본격적인 전개를 20세기 초로 보고 있는데, 현대미술 운동 가운데 가장 과격한 혁명으로 꼽히는 입체주의는 전통적인 회화의 제작 기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통 회화가 2차원 캔버스 위로 3차원 대상을 최대한 그럴듯하게 옮겨 그려진 역사였다면, 입체주의는 정반대로 3차원 대상을 2차원 캔버스에 걸맞게 면들로 해체한 후 늘어놓은 것 같은 인상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회화의 권위와 가치에 대한 정면의 도전으로 간주되었고, 파블로 피카소 역시 충격을 줄 목적으로 이런 시도를 감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비뇽의 처녀들로부터 본격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한 입체주의는 화가가 경험한 생생한 촉각적 공간을 감상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피카소, 브라크 등이 이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피카소의 친구인 막스 자코비 바르셀로나에 있는 아비뇽 거리의 유명한 사창가를 지칭하여 붙여준 것으로, 이 그림에는 모두 5명의 여성이 누드로 등장하는데, 이들은 바르셀로나 아비뇽 인근의 사창가 여성들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품의 구성을 보면 매우 파격적인데, 여성들의 인체, 천, 커튼, 그리고 배경 등이 원근법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하나의 면 위에서 뒤섞여 처리되어 있으며, 그림 하단에 놓인 과일 담긴 탁자는 위에서 내려다본 시선을 담고 있어 여성을 보는 각도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묘사된 대상이 전부 입방체로 변환된 것은 아니며, 때로는 19세기 말 유럽 예술계를 강타한 원시 아프리카 흑인 조각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림 우측에 있는 두 여인의 얼굴 표현은 서부 아프리카의 원시 가면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의 이러한 과도기적 성격 때문에 미술평론가 존 버거는 이 그림이 미완성 상태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미술사에서 최초의 입체주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작품은 처음엔 피카소의 화실에 계속 남아있다가 1916년에 돼서야 파리의 상업화랑에서 선을 보였고, 그리고 다시 작업실로 모습을 감췄다가 몇 년 후 개인 수집가에게 판매되었으며, 1937년 파리 뿌티빨레에 전시되기까지 21년간 내보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그림은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 소장되어 있으며, 뉴욕 현대미술관의 소장품 가운데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 발표된 1907년과 같은 해에 제작된 다른 작품들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아비뇽의 처녀들이 제작된 직후 그려진 피카소의 자화상입니다. 1907년에 그린 이 자화상은 피카소가 입체주의로 넘어가기 직전의 과도기적 작품으로 현재 프라하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리던 해 같이 제작된 여인 흉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역시 같은 해인 1907년에 그려진 여자 흉상이고, 이 작품도 같은 해에 그려진 베일의 춤이란 작품입니다. 여기서 베일이란 망사포를 말하며, 이 작품은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이 작품도 같은 해에 그려진 정물화 작품으로 테이블의 꽃이란 작품이고, 그리고 이 작품은 1907년에서 1908년으로 넘어가는 무렵에 그려진 남자의 머리란 작품입니다. 그럼 이어서 역시 피카소의 초기 입체주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1908년에 그려진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08년에 제작된
멱 감기란 작품으로 여인들이 숲속 개울에서 멱 감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이나 배경의 숲이 많이 해체되고 분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도 같은 해에 그려진 해골이 있는 구성이란 작품이고, 이 작품은 용기와 과일 그릇이란 정물화 작품으로 화면 구성을 보면 폴 세잔의 영향을 받은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소묘는 이 용기와 과일 그릇을 그리기 위해 피카소가 드로잉한 습작 그림으로 피카소의 치밀한 구상을 엿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작품도 같은 해에 그려진 할리퀸 가족이란 작품입니다. 역시 입체주의 초기의 작품으로 화면상에 면 분할이 많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여자 농부의 반신을 그린 작품이고, 이 작품은 여자 농부의 전신을 그린 작품으로 이 두 작품 모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우정이란 제목의 작품으로 역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08년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같은 해 제작된 정물화 작품으로 회색 화병의 꽃이란 작품입니다. 이어서 이 작품도 1908년에 제작된 정원 속의 집이란 작품입니다. 20세기로 들어선 후 예술가들은 풍경화 속의 인문적 테마에서 점차 벗어나 자연의 매력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도시의 현대적 생활을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선 후 예술가들은 자연 형태를 분해하고 조형의 요소를 재련하여 화면 구조를 다시 조합하기 시작했는데, 따라서 자연이라는 분위기가 사라진 반면 작가만의 의도를 창조해냈고, 지성적인 조형 또는 감성적인 색채 자체가 풍경화의 특색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1908년 피카소는 새로 사귄 조르주 브라크와 함께 세잔의 작품을 연구하였고, 거기서 발견한 요소들로 새로운 기법을 구사해 나갔습니다. 오른쪽 레스타크의 집이란 브라크 작품은 피카소와 함께 연구하던 무렵 그려진 작품으로 피카소의 정원 속의 집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라크는 피카소와 더불어 자연을 계약적 기법으로 단순화시키고 원근법을 배제하였으며 사물을 평범한 공간이 아닌 입체적 공간에 투사한 작품을 선보였는데, 이 레스타크의 집 작품은 브라크의 입체주의를 향한 기념할 만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작품으로 인해 입체주의란 용어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비평가 루이 보쉘은 브라크의 작품에 대한 경멸의 의미로 이러한 그의 기법을 입체 혹은 입체주의라는 용어로 정의했으나, 프랑스의 문학평론가인 장 볼랑은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져보듯이 그린, 즉 입체파의 촉각적 특징을 지적했고, 시인이자 평론가인 아폴리네르는 브라크에 대해 현대 예술의 모든 새로운 점들을 검증했고 계속 검증해 나간 철저한 검사관의 장인의식이라고 브라크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가 1908년 템페라로 그린 유리잔과 과일이란 정물화 그림입니다. 이상으로 피카소의 1908년 작품들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피카소의 1909년 작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카소가 1909년에 그린 작품들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작품은 1908년에서 1909년 사이에 그려진 목욕하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1909년에 그려진 그릇에 담긴 과일입니다. 다음으로 감상할 작품은 역시 1909년에 그려진
언덕 위의 집들입니다. 피카소의 1909년은 분석적 입체파라는 새로운 창조시대의 시작을 알린 해입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가 그린 도시적 풍경의 장르에 속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품의 배경은 스페인 남부 오르타 데 에브로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진 마을의 집들로 1909년 여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에는 피카소의 입체파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스타일인 분석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고, 이후로 이러한 특성은 종합적 입체파로 발전되어 가게 됩니다. 피카소는 언덕 위 집들의 형태를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분해하고 절제된 색상을 유지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오로지 입체적인 양식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전체 공간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는 집 위로 산이 튀어나와 전경과 배경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가의 트릭 중 하나로 풍경 요소를 하나의 덩어리로 병합하여 평면과 윤곽의 차이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의 작품 중 손꼽히는 걸작에 속하며, 이 작품은 현재 베를린의 베르그루엔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 작품은 1909년에 그려진 테이블 위에 빵과 과일, 설탕에 절인 과일이란 그림입니다. 이어서 감상할 이 작품은 오르타의 저수조입니다. 이 풍경은 1909년 스페인 남부지방의 오르타 데 에브로 마을의 전경과 저수조를 그린 작품으로 언덕 위의 집들과 같은 시기에 그려진 초기 입체파 스타일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품입니다. 그림의 풍경은 언덕의 회벽집과 마을의 구운 벽돌집을 묘사한 것으로, 이 작품은 맞물리는 평면을 사용하여 배경의 거친 지형과 전경마을의 테라코타 및 치장 벽토 건축물을 융합했으며 단순화된 기하학적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입체주의 공간적 모호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파른 언덕은 아래에서 위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닥의 곡선 모양의 저수조, 물탱크 속 반사된 물 웅덩이를 보면 바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 피카소는 중요한 변환기를 맞게 되는데, 바로 초기 입체파를 진척시킨 것이었습니다. 브라크의 말대로 입체파에서는 무엇을 그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렸냐 하는 것인데, 이 그림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피카소는 하나의 물체를 일부는 아래에서 본 모습, 또 일부는 위에서 본 모습, 일부는 정면에서 본 모습 등 여러 측면의 모습을 그림에 섞어 그렸습니다. 이러한 화풍의 시기를 피카소의 분석적 입체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바로 이 작품이 그 출발점에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상할 작품은 피카소가 페르낭드 올리비에를 모델로 하여 1909년에 그린 여인과 배란 작품입니다. 피카소가 조르주 브라크를 알게 된 것도 이 무렵으로 그와 함께 공동 작업을 하며 입체주의의 미술 양식을 창안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가 그의 고향인 스페인에서 보낸 1909년 여름 그의 연인인 페르난드 올리비에를 그린 여러 초상화 중의 하나로, 배경의 배는 원래 모습대로 둥글게 그려졌지만 올리비에의 머리와 가슴은 근본부터 재구성하여 기하학적 부분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 덩어리의 해체는 2차원 표면의 3차원 공간을 묘사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며, 피카소의 과정이 입체파의 발전에서 취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여인의 목에 표현된 면들과 눈의 마름모꼴 형태는 그해 가을 피카소가 만든 조각 작품인 여인 두상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 작품이
여인 두상 작품입니다. 1909년 피카소는 페르낭도 올리비에를 모델로 한 조각작품 이 여인 두상을 제작했는데 이것은 피카소의 첫 번째 입체파 조각으로 초기 입체파를 정의하는 기하학적 평면을 통합한 입체 작품입니다. 피카소는 올리비에와 스페인의 오르타 데 에브로에서 여름을 보낸 후 파리로 돌아와 그해 가을 몽마르트에서 그녀를 모델로 작은 조각품을 제작했습니다. 피카소의 여인과 배 그림에서와 같이 그녀의 조각된 머리 모양은 더 작은 단위로 깎여 있으며 머리의 기본 모양은 유지되고 있지만 돌출되거나 움푹 들어간 면들은 여러 시점을 암시하며 덩어리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의도된 구성은 여러 다른 각도에서 볼 때마다 형태가 변하게 되고 머리가 살짝 기울어지고 목이 휘는 곡선이 마치 어깨너머로 보려고 하는 것처럼 운동감을 주고 있습니다. 왼쪽 작품은 석고로 만들어진 여인 두상으로 영국 테이트 갤러리 소장이고 오른쪽 작품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같은 작품으로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조 작품들은 처음 원형은 점토로 모델링되고 점토로 완성된 원형을 석고로 환원하고 나중에 청동으로 주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흙으로 제작된 소조 작품들은 유일한 하나의 작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제 작품들도 원형 틀을 통해 주조된 것이라면 모두 오리지널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카소의 딜러인 앙브로아즈 볼라르는 1910년 피카소에게서 원래의 점토 버전을 구입했고 작가의 허락을 받아 석고로 환원한 다음 청동으로 주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블로 피카소의 초기 입체주의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카소의 분석적 입체주의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